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기다리던 제가 한 달 중에서 방송할 때 가장 즐겁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유선영 대표님과 함께 또 이 자리를 또 마련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뭐 부동산의 변화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보거든요. 좀 시기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 우리가 조금 포인트별로 잘 집어서 네. 저희 구독자분뿐만 아니라 여기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유익이 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에 과연 어떻게 시장이 변화가 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사실 매매도 매매지만은 네. 매매 움직임도 있잖아요, 거래량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정말 전세의 역습이라고 할 만큼 서울의 주요 지역들에서는 그 전세 매물량이 네, 네. 많이 말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전세 시장이 뭐 전세가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매물도 사라지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후부터 전세의 방향성이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좋아질까? 이게 일시적일까? 뭐 이런 것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한번 그렇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근데 네. 이게 저는 전세는 굉장히 명확하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2022년 이제 한 가을부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 딱 드렸던 얘기는, 빠지기 전에도 전세가 빠지면 위험한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 먼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사실 드렸었긴 했고요. 네. 8월에. 근데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격이 빠졌는데, 원인이 금리에 있었고, 또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씩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대출을 실질적으로 일으킬 때 받는 금리는, 내는 금리는 지금 이자는 많이 내려간 상태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어떤 수준은 당연히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음. 그게 이제 뭐 2023년 들어오면서 조금씩 안정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 전세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문제는 이제 전세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던 이유였는데, 그게 이제 보완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를 일단 제거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물량,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집이 왜 부족하냐,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뿐 아니라 유통되는 물량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매물 찾아보시면 매물이 많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뿐 아니라 지금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들은 전세가 굉장히 많이 이제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신규 물량,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 유통되는 매물이 적어서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자면 계약갱신 청구권 쓰는 지금 전세 계약들이 또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분명히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당장은 매수보다 전세로 약간 이동하는 그런 추세도 살짝 있었던 부분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빌라나 이런 데 전세 사시는 분들도 이제 전세 사기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전세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전세 수요로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뭐 똑같은 인구 안에서 움직이지만 이 전세 그 아파트 전세 시장은 굉장히 지금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매수세가 또 이제 전세로 또 불안하니까 이동되는 그렇죠. 거, 네. 예, 뭐 그리고 특히 또 빌라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네.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네. 수요들이 또 아파트나 이런 전세로 그렇죠. 또 전세로 옮겨붙는 옮겨오는. 그런 양상이 있다고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저번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20년 7월 말에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맞습니다. 시행을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전세가 2분화, 3분화가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딱 4년이 되는 게 그렇죠. 이제 올 7월이죠. 7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끝나면 이제 신규로 새롭게 맞춰지는 전세들이 그렇죠. 무진장 많아지는데, 제가 임대인이고 그 시기라면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올리겠죠. 가격을 4년치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정부에서는 이거를 폐지할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있고 개선의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세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가중시키지 않을까. 그렇죠. 또 네, 매물도 영향을 없는데. 미치겠죠. 예. 네. 그리고 더해서 제가 보면은 네. 그 임대사업자들 있잖아요. 네, 임대사업자.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사실상 이제 거의 아파트가 장기가 다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이때 아파트 임대사업자 많이들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서 한 20년 이후는 아파트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네. 2026년 뭐 단기로 하신 분은 지금 이제 2024년 5년이면 거의 끝나는 분들 많고요. 그렇죠. 26년 7년이면 아파트 임대사업자들도 다 이제 끝나요. 네. 그러면 이제 종료되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매물들도 지금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네. 아파트 임대사업자 종료되면서 네. 새로 세팅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강제로 5%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걸 완전히 헤어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참 이중적이라 생각되는 게 어차피 임대차 입법 자체가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에서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물건들조차도 맞아요. 네. 잠기게 만들었으니까 좀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또 대표님 말씀은 이제 임대사업자 물량들이 종료가 되면서 나오는 물량이 있으니까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전세가에 또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네. 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세가 올라간다는데 마냥 모든 지역들이 다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않죠. 예, 뭐 어떤 지역들이 주로 조금 힘든 지역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힘든 지역도 있어요. 네. 일단 이제 보면은 가장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은 곳이 이제 강동구인데요. 네. 지금 현재도 이제 강동구에 물량이 지금 신규 물량이 들어가는 게 있지만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올파포라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제 둔촌주공이 입주를 당겨서 11월부터 입주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 벌써 이미 지금 가보면은 그 매물이 엄청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상 뭐 거래를 위한 매물이 일단 리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물량이 쌓인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한 7, 8월부터는 이 물량들이 실제적인 거래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약간 가격을 많이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들이 싸게 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전세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강동권은 제가 볼 때 이제 여름 이후로 좀 많이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12,000세대니까 이게 생각보다 적은 물량은 아닌데요. 엄청 많은 물량이죠. 근데 제가 되게 꼼꼼하게 따져봤어요. 네. 되게 꼼꼼하게 따져봤더니 네. 헬리오시티보다 오히려 이 둔촌주공이 있잖아요. 네. 그 조합원 물량이 더 적어요. 더 적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자체가 물량이 더 적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물량 풀릴 헬리오시티보다. 수 있는 물량. 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9,500세대였는데 물량이 오히려 그 제가 보니까 이 올파프보다 더 많아요. 풀릴 수 있는 물량이.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리고 사실 3년 거주가 유예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차피 내가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빨리 입주를 결정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겁내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강동구 얘기를 네, 해주셨고요. 강동구. 근데 네. 사실 이 강동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한 올해 11월부터 해서 물량이 한 입주장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될 곳이 이제 그 동대문구 이문희귀연 이문희귀연이 들어와요. 거기 들어오고 나면 이제 뭐 그 다음에 광진구에도 또 들어올 게 있고. 이스트폴 있죠? 이스트폴 네, 들어오고 이스트폴. 또 저쪽에 장의유타운 거기도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물량들이 이제 막 좀 그쪽 동북권 쪽으로 조금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강동권하고 동북권은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해서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바로 이 다이렉트로 연결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강동은 일단 올 하반기부터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 그리고 저쪽 그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조금 약간 물량에 대한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관련된 그 지역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강동권 같은 경우에는 송파나 뭐 하남 그리고 성남권까지도 약간 영향을 줄 미친다. 수 있을 그쵸? 것이라고 건너편에 광진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동북권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성북구라든가 일대 다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그 우리 대표님 말씀이 그 이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이
헬리오시티 때 사람들 그때 분위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요. 난리나 큰일 났다. 큰일 난다고 했었거든요. 사실. 3개월 안 갔어요. 네. 3개월. 그리고 네.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 제가 봤더니 그 거래 가격을 보니까 입주장 딱 들어가는 그 이제 입주 지정 기간 있잖아요. 네. 그때 가격이 사실 제일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맞아요. 초기에. 근데 헬리오시티 때는 재밌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렇게 만세대 물량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입주장 전에 오히려 2, 3개월 전에는요. 전세값 높아요. 예. 높다가 입주 입주장 딱 되면서 되니까. 푹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입주 기간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서부터 올라가는데 이제 그 뒤로 강동권에 지금 고덕이라든가 쫙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부터 모양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초기부터 전세가 낮아요. 그렇죠. 입주 한 2, 3개월 전부터 낮아. 네. 낮다가 이제 입주할 때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회복하고 더 많이 회복하면서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둔촌주공은 너무나 많이 얘기가 됐었고 이미 경험치가 있잖아요.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많이 빠져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입주 막상 들어가면 생각보다는 전세 가격 그렇게 많이 낮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둔촌주공 자체가 이런 격이 처음이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3월 달에 11월에 그렇죠. 물량을 보통은 한 소화하기 위해서 6개월 전 정도인데 지금 되게 그러니까 빠르죠. 지금 네. 부동산에 알아보니까는 부동산에서 빨리 이제 내놓으라고 하라고, 네. 빨리 하라고 안 그러면은 나중에 고생한다고. 고생한다. 그런데 그 말은 맞는 게 지금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네. 이제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둔촌주공이 역량은 있지만은 그 역량이 진짜 시장을 뒤흔들 역량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스트 아이파크 왜 웃으신지 알아요. 디퍼. 네. 디퍼아. 네. 디퍼아 같은 경우도 막 사람들이 막 난리 났다 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 6,000세대가 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원베일리도 많이 빠진데 전세가 안 빠졌어요, 많이. 네. 그리고 옛날에 역량이 좀 빠졌을 때 그 역량이 있게 빠졌었던 시기가 2022년도에 그 성남에서 그 하늘채 랜더스랑 금빛 네, 그랑메종, 그랑메종이랑, 그랑메종이 나왔을 때 송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때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그때가 시장이 맞아요.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디퍼와가 입주하기 전에 네. 사실은 이게 개포주공 4단지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레디언스인가요? 레지던스 차이. 네, 레디언스 예, 차이. 예. 거기가 입주를 먼저 했는데 그 시세를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좀 전세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 22년 말에서 23년 초였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이게 물량보다 그 분위기로 가격이 맞아요. 많이 빠지는데 네. 막상 물량에 대한 오히려 그 디퍼 같은 경우는 입주장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물량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네.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고요. 네. 물론 잠깐 출렁임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포스럽게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어떤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고 뭐 서울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도 뭐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가 아직은 물량들을 좀 구간을 벗어나지 못할 곳들이 있잖아요. 네. 광명 같은 경우에도 광명 뉴타운이 이제 내년이면 입주장이 예, 좀 시작되죠. 네, 시작이 예. 돼서 좀 약간 길게 갈 텐데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물량에 대한 우리가 체크는 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네, 너무 예. 이렇게 그러니까 내 물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 있느냐, 네. 이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제 만기 2년 도래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네. 입주하고 2년차 되는 거. 네. 이게 2년이 되면은 실거주를 이제 뭐 했던 아니면 보유를 했던 그쵸.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은 이제 조금 뭐 2년차 내지 4년차 되면은 약간씩 이제 거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가격이 살짝 네. 물량이 많이 이제 풀리면서 거래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단지의 이제 그런 기간이 또 같이 이런 입주장의 시점에서 같이 도래한다 이러면은 조금 타격이 있을 수는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축 대단지가 혹시 언제 이제 2년차 4년차가 되는지 이런 거는 좀 확인하시면은 약간 참고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어떤 입장에서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매수자 입장하고 그 매도자 입장하고 완전 달라요. 다르고, 전략이 완전 네. 다르니까. 전세로 네. 세팅하셔야 되는 경우와 실입주를 하는 경우는 그렇죠. 다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이런 입주 물량들 좀 생각하시고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하반기는 괜찮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일부 지역에서 네. 물량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가 강동구고 강동구의 그 주변 지역들 뭐 하남이라
하남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지역들이고 따지면 좀 그다음에 조심스럽다. 네. 광진구도 이제 이스트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문희경에서 나오고 장인유탐이 나오니까 네. 하반기랑 내년 초까지는 흔들리는 시기는 있으나 지금 기조 자체는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매물이 좀 어려운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조금 탄탄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요약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요약이 틀릴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항상 더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이후, 그 다음에 4월달 이후의 전세 시장은요, 괜찮을 거다. 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대응 방법은 매도자, 매수자, 보유자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넘어가서 네. 우리가 전세를 봤으면 또 3월 이후 지금 이후부터의 매매 시장을 안 볼 수가 그렇죠. 없겠죠. 네. 지금 거래량이 움직임 속도가 또 남다릅니다. 네, 아주 빨라요. 남달라. 예, 아주 빠른데 빠릅니다. 네. 그 우리가 아까 전에 방송 들으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2월에 지금 그 거래량이 둔화됐다. 그건 진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시장을 잘 모르거나 통계의 기관들을 모르거나 저는 그런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도 보고 왔는데 네. 지금 2월에 서울 거래량이 2,400건을 넘어갔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1월에 2,550건인가 됐거든요. 맞아요. 2,400건을 지금 오늘 22일인데 넘어갔잖아요. 네. 2,500건은 넘길 것 같아요 무조건. 아. 그러면은 1월보다 2월이 명절 껴 있고 뭐 연휴 기간에 또 짧고. 어디 해외 여행 네. 가신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 날짜 자체도 짧지만 거기서 실제적으로 거래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짧단 말이에요.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렇죠. 맞는데요. 예. 그 기간 안에 오히려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 비슷하게만 했어도 이거는 훨씬 더 거래가 많이 한 거예요.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맞아요. 좀 잘못 판단하시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 3월 달에 지금 거래가 장난이 아니죠. 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제 뭐 제가 계속 거래량이 이제 1월, 2월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3월달 거래량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측해보기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서울을 예측한다면 무조건 3,000건 넘을 것 같고요. 3,500건에서 4,000건 그 정도가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제 예. 생각도. 우리가 맞추진 않았는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 데이터를 네. 비교를 해봤어요. 네.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항상 매일 시황에서 거래량을 풀어드리니까 그래서 그 거래량을 오늘 거래량하고 9월 거래량을 비교해봤는데 오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9월 거래량이 3,800건이요. 넘어갔거든요. 3,8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 상황들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가 이제 신고되는 어떤 기간이나 상황들이 좀 빨리 먼저 거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 왜냐하면 3월달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은 좀 재밌는 패턴이 나와요. 네, 어떤 패턴이 나오나요? 예를 들자면 네. 그 지금 3월 달 그냥 한 3월 22일까지 한 22일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가 어디서 터졌냐면은요. 일단 잠실 엘스에서 터졌어요. 그쵸. 엘스에서 9건이 나왔어요. 네. 이제 이거는 실거래에 신고된 거 기준으로만 하는 겁니다. 이제 뭐 네. 그냥 우리 거래됐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 말고 9건인데요. 똑같은 9건 거래가 나온 게 구로두산이에요. 구로두산 7호선 라인.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잠실 엘스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기는 워낙 잘 가는 곳이니까 지금 시장이 잘 가는 곳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로두산은 왜 거기서 나오냐는 거죠. 그렇죠. 예. 입지적으로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역세권이고 예. 그렇긴 한데 사실 물건 가치가 많이 저렴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좀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하는 약간 그런 환경이긴 한데 대신에 뭐 구로두산 달지 바로 옆에 있고 근데 7호선 라인에 바로 역세권이라는 장점도 있고 가격이 착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또 많이 한 빠졌고요. 4억대, 5억대, 3억대까지도 이렇게 뭐 4억에서 한 6억 6 사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 뭐 대단지 아파트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막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곳들에 대한 거래가 막 터지고 있어요. 뭐 잠실 것만 하면 거의 20건 이상의 지금 거래가 나왔어요. 20일 사이에 20건이면 매일매일 거래가 나오고도 남은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거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구로두산도 거의 지금 9건이면은 이틀에 한 번꼴 거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나가는 단지들, 선도하는 지역들의 거래가 많다고 하지만 뒤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던 따라가던 지역들에 대한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특히나 3월달 들어와서 보면은 뭐 금천구 그리고 관악구, 뭐 또 은평구, 그쵸. 도봉구 이런 데가 지금 네. 거래량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슬슬 사람들이 가격에 대한 매력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거래하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의 어떤 약간 흐름을 보면은 잘 거래가 많이 되는 그 단지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가격이 싼 곳들,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들, 그리고 상품성이 괜찮은 곳들, 그리고 역세권.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전방위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적었는데 전방위적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정확히 보면은 자, 역세권이 아니고 상품성이 우수하지 않은데 가격이 싸는 거잖아요. 또는 뭐 환경이 좋아, 네. 입지가 좋아, 가격이 비싸도 사는 거고. 그다음에 역세권인데 아파트가 뭐 조금 노후됐어도 그럼 또 사는 거고. 사는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신축 아파트 매력 있으면 또 사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경기도권 같은 곳에 거래가 많은 곳을 보면은 파주에 네. 산단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가 네. 뭐 거래가 또 많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네. 근데 막 거기서 지금 12건씩 거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집중되는 어떤 거래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많이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어디에서도 거래가 많아서 주말에 집 보여주기 아니라 바쁘다. 막 이제 이런 어떤 부동산들의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인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비교를 하자면 2023년도도 추이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였고 그렇죠. 네. 초반에 지금도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전세가가 빠지면서 매매가가 물가만 올라갔고 네. 그리고 그 올라간 대상이 대규모의 대단지 그렇죠. 아파트와 선호단지의 네. 상급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전세가는 거꾸로 됐어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매가가 상급지뿐만 아니라 그 점을 찍는 데가 퍼지는 게 하급지에 있는 낙폭이 엄청 컸던 아파트 위주로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계속 역세권이고 적었는데 전방위적인 부분으로 네, 그렇습니다. 확산되고 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를 주의를 해서 본다면은 거래량의 그 또 숨은 비밀들을 좀 잘 찾아봐야 그렇죠.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이제 거래량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심상치 않다. 그렇죠. 예, 네. 그거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도 우리가 작년 초에도 우리가 이런 방송을 했고 거래량 늘어나는데 그때 시장 분위기가 설마 데드캣 바운스. 그럼 이번에 또 나올 거예요. 2차 데드캣 바운스. 그리고 또 올라가다 또 멈추잖아. 그럼 3차 데드캣 바운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기본 상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맞게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해가지고 좀 잘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좀 괜찮게 전방이라고 했지만은 좀 가격을 저렴하게 네,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뭐 물건도 얘기를 좀 주셨지만은 경기도권도 뭐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이제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보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리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 전에는 네. 좋은 것만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곳으로만 시선을 돌리던 시기였는데 네. 이제는 전세도 자꾸 오르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번 지금 요 상황에서 가장 동력은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요? 심리. 심리.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제가 올해 시작하기 전에 전망을 상고하고라고 했었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을 내릴 이유가 요소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뭐 PF 문제라든가 막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건 리스크의 하나이고 부동산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큰 그 틀에서 공급도 지금 부족한 데다가 유동성도 풀려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사람들의 약간 지금 약해진 심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풀린다면 이 시장은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1월, 2월 들어오면서 심리가 네. 이제 슬슬 이제 상승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좋아질 거라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안 될 곳만 안 돼 이런 약간 긴장해서 살짝 풀려서 어디라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너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려고 할 때 네. 너무 그 어떤 가치를 뭐 좋은 것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내가 자금이 되는 한에서는 가장 좋은 거를 하시면 좋아요. 맞아요. 당연한 네.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내가 좋은 걸 하려고 하는데 이장으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내 만족도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서 네. 그거를 조금 더 시기를 밀어서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이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좀 좁아지고 점점 이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폭의 큰 물건들 중에서 내 생활권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갭으로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갭 가격이 적은 것들 중에서 네. 리스트를 좀 보시고 일단 가격이 좀 많이 회복세가 더딘데 거래가 지금 막 찍히고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지금 탄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막 지금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은 좀 조만간 빠른 반등을 할 수 있을 그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 단점이라면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려고 네. 달려오기 때문에 뭐 좋은 가격에 사기에 조금 내가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그쵸. 어쨌든 이 수요의 어떤 힘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관악구라든가 네. 도봉구도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좀 아직은 입지가 괜찮은 그런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최근에 거래가 많이 나온 뭐 도봉안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입지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좀 단지 규모도 있는데 아직까지 시세가 회복이 좀 덜 돼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잘 공략하시면 좋겠고 중랑구도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 중랑도 지금 가격이 좋더라고요, 진짜. 가격도 좋고요. 네. 이제 중랑구 재밌는 게 정말 제가 매 주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중랑구가 거래량이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3월 딱 들어오니까 평균 데이터보다 거래량, 그러니까 뭐냐면 세대수 대비해서 보면은 평균치보다 거래량이 많은 곳으로 중랑구가 이제 들어가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가격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생활권이 이제 그 동부권 어디에 있고 또 자금적으로 너무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네. 선택하시겠다면 중랑구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 네. 갭으로도 그쵸. 지금 괜찮은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는 곳이 또 중랑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관심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네. 노원도 노원도 좋죠. 네, 지금 노원도 그러니까 그 뭡니까 노원의 그 프루지오 있잖아요. 네. 그 거기도 지금 보니까 거래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풀에나 노원도 그렇고 이제 관심을 그쪽으로 또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뭐 가격이 안 오른다, 뭐 이쪽은 이제 언제 풀릴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조금 희망이 빛이 이렇게 좀 더 이제 강하게 내려오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가격이 떨어진 게 액면적으로는 불행하지만요. 2차적으로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떨어진 거 보고 이제 안 올라 하지만요.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가려는 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건요. 상급지에 올라간다. 의 문제보다 이제 아까 말한 거 좋은 것만 돈 모아서 이걸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내 돈에 맞는 데서 급지 중에서 낙폭이 큰데 이제 핵심은 그거 같아요. 네. 그런 데서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지를 찾아가는. 근데 그렇죠. 서울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네. 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이 매매가의 거래량들을 얘기해 주셨고 지역들을 뭐 관악이라든지 뭐 이제 하급지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매매가가 달라지고 있다. 거래량이 달라지고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총선이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니까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총선 이후에 좀 변화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상황들이 네. 어떻게 또 시나리오가 연출이 될지. 이게 뭐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 좀 달려 있기는 한데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드렸던 말씀은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총선에 이기고 지는 것이 연결되는 건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시적인 잠깐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기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어서 제한이 있다. 네,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규제를 강하게 내리면 그때는 잠깐 꿈쩍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그 눌려진 힘이 더 크게 반등하는 상황들이 오는 게 문정부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을 때 거기에다가 좋은 정책들을 자꾸 풀어주면은 오히려 시장은 좀 더 가기 좋으니까 그럴 때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지금 시장의 방향을 아예 바꾸는 흐름을 틀어버리는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 판단하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디가
크게 이기는 그런 어떤 결과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이제 현재 현 정부에는 좀 그냥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정책을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네. 있기는 한데 이것들이 다 된다라는 보장은 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이제 현재 정부와 이제 여야가 합의하에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향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다만 뭐 지금 그 1기 신도시, 5개 도시 정비법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사업들에 대한 어떤 방향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맞춰갈 수 있는 요소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렇게 노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조금 방향을 틀어서 질문을 급하게 드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총선에 대한 거는 너무 변수가 많고 미지수가 많지만 일단 큰 방향들은 이제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은 그 시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지만은 그렇죠. 네. 절대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꿀게요. 한 네. 4월 이후에 네. 이제 뭐 재건축 그다음에 재개발, 네. 리모델링, 뭐 네. 다양한 그렇죠. 네. 사업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뭐 빌라나 기반 시설 올리는 거, 새로 만드는 네, 거고, 네. 재건축은 건물 로우된 거 올리는 거고, 리모델링은 건물 뼈대 남기고 올리는 거고. 조금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데 방법론적으로 네.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리모델링이 조금 인기가 없어지고 시들해졌고, 재개발도 좀뭐 약간 흐지부지 요즘 좀 그런 부분이 피들이 있는데 좀 빠지고 그런 상황이긴 근데 한데요. 전망을 좀 각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구축이란 신축까지.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정비 사업 쪽을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게 네. 재밌는 거 뭐냐면 뭐 아까 또 연동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거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잠실 주공 5단지, 뭐 음마 그리고 이제 강남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곳들만 주요 거래가 이루어지고 목동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지역들 누구나 아는 그런 지역들만 지금 거래가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슬슬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금 예를 들어 수원의 한신, 반포 한신, 신반포 한신인가요? 거기도 네. 지금 재건축이 그 거래가 엄청 많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에서도 예를 들자면 좀 거래가 없던 구로주공 1차라든가 연예인 아파트라든가 구로에 이제 이렇게 9.13에 사이에 들어가 있는 좀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동안 좀 약간 눌려 있었던 자리들인데 거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지금 관심권에 들어가는 약간 그동안은 관심 없던 아파트들의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다. 재건축이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재건축도 메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이즈에 좀 약간 가치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거래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재건축 눈이 다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공급을 그거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재건축 당연히 잘 갈 거고, 재건축이 잘 가고 이거를 따라서 또 뭐 이제 입지 좋은 신축들이 시세가 좋으면 결국은 재개발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이제 적은 금액으로 좀 부담을 좀 줄이면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사실 재개발이거든요. 지금은 뭐 공사비 문제라든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뭔가 부담이 좀 큰 어떤 사업지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예를 들면 지금 성남의 재개발 사업지들이 요즘 좀 분위기 다시 살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시선을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는 피가 많이 내려온 재개발 쪽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보아도 되겠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모두 어느 정도는 이제 하반기 그리고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사인들이 자꾸 확인될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조금씩 회복하면서 굉장히 빠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리모델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도 잘 안 되는데 리모델링 뭐 공사비 부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지만 이번에 또 뭐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평촌에서도 리모델링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이 그렇게 제가 볼 때 불리한 사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용적률 안 나오고 사업 진행 안 되는데 뭐 계속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리모델링을 했을 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가면 결국은 우리 속도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빨리 소화시켜서 빨리 성과물을 냅시다.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역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짧게 1분 브리핑을 하면은 재건축은 과거랑 좀 다르다. 후발주자들도 잘 간다. 옛날에는 상급지만 갔는데, 그리고 재개발은 거기에 뒤따라가는 또 존재이다. 리모델링은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선회하는 마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좀 네, 정리를 네.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들리실 것 같은데, 그죠? 들리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제 잘 들릴 거예요. 제가 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신축하고 구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신축은 네.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하락장 딱 만나면서 신축 가격들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가 이제 가격이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졌던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지금은 신축 가격 많이 떨어진 곳들은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얘기하는 그 바로 가장 먼저가 사실 신축이잖아요. 네. 왜 사람들이 신축을 좋아하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거의 20년 넘어가 30년 넘어간 아파트가 50%를 넘어가요. 네. 뭐 전국적으로 보면도 뭐 7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뭐 이렇게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들 보면 뭐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내가 한번 신축 아파트에 살아본 입장에서는 한 20년 30년 뒤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도 안 돼 있고 막 이런 네, 아파트는 불편하죠.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신축을 살고 싶어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뭐 커뮤니티, 뭐 가서 헬스장 또 가서 밥 먹고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주거에 대한 그 만족도를 자꾸 끌어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밖에 없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신축에 대한 매력은 당연히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조정이 낙폭이 큰 그런 아파트들이라면은 시세 회복이 되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가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따져 보면은 구축만 그럼 안 갈 것이냐? 구축은 또 따라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입지가 좋은데 예. 여기 구축이 시세가 또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부동산은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뿌리 박고 있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연식이 좀 있더라도 그 입지적인 매력도가 높은 물건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 훨씬 더 좋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축은 지금 말씀하신 건데, 신축은 선호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짐이 컸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주목하고 접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구축은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느냐? 구축은 신축을 또 따라가는 양상으로 간다라는 걸로 이제 요약을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짧게 요약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그거 외에 그냥 이제 정비 사업들하고 리모델링하고 신축 구축의 방향들을 부동산에 대한 어떤 상수로 좀 얘기를 해주셔서 예, 이제 뭐 앞으로 거래량하고 고려해가지고 지금의 의견들을 조금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전세 얘기했고, 이제 매매 얘기했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뭐 정비 사업 얘기했고 다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포지션별로 조금 우리가 네네. 뭔가를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입지 좋은 건 알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뭐 흐름이 좋은 거 알겠어. 그런 거 찾으면 된다 알겠어. 근데 나는 무주택자야. 그리고 나는 1주택자야, 다주택자야. 네. 그렇죠. 어떻게 네. 하라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럴 수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지션별로 상황이 다를 건데 한번 네.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어떤 상황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 무주택자라면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빨리 결정하셔서 빨리 매수하시는 전략이 가장 지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에 대한 손실을 피하려는 그 심리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처음으로 부동산을 뭔가 해보시려는 분들은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좀 내가 이걸 지금 결정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길까? 손해가 없을까? 혹시 큰일 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변동성이 좀 많은 어떤 시장일 수 있어서, 뭐 지금 보면
뭐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해 세 차례는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알 수 없는 요소들이 또 등장할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아주 완벽한 건강한 시장으로 회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천천히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만 상처가 나도 좀 빨리 아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좀 만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부담을 조금 피해가고 싶다면 너무 무리한 선택지를 잡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 안에서 당연히 매수는 좀 빨리 결정하실수록 좋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어떤 급지에 대한 막 거기에 너무 상급지만 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낙폭이 컸던 자리들 중에서 입지적인 매력이 있는 곳들 그리고 호재가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을 좀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거래가 많이 나오는 곳들 중에도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뭐 7호선이 연장되는 곳이라든가 또 이제 그 GTX라든가 인동선 동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통되거나 예정이거나 신분당선이 또 연결되거나 뭐 이런 곳들마다 지금 거래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요소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신다면은 크게 리스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1주택자이신 분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어렵죠. 어려운 시기예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고 가고 싶은 곳들은 시세가 먼저 빠르게 회복을 했고 내 물건은 이제 조금 회복하려는 그러한 상황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네. 아닌 분들은 빨리빨리 가서 여기 정리하고 여기로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포인데 잠실이면은 조금 약간 내가 약간 비싸게 잡는 것 같아도 네. 좋은 입지로 빨리 갈아타게 한다는 생각으로 가셔도 되겠지만 이게 격차가 조금 더 있는 곳들 그래서 지금은 막 여기는 거래가 터져서 한 뭐 고점 대비해서 뭐 10% 정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네. 내 물건은 아직도 30%에서 25% 낙폭을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다 이러면은 나는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서 비싼 곳으로 가는 비싼 비용을 들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 상황 파악을 좀 빨리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 물건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아직도 아직은 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 거예요. 네. 결국은 따라오겠지만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얘기고 지금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잡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시세 회복이 더딘 것 같다라면은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내가 상급지 이동을 하려고 해도 상급지도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상급지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 폭이 아직은 회복세가 조금 그렇죠. 더딘 거 이걸 공략하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가야 되겠고 사실은 그래서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무조건 갈아타기가 능사는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많이 배웠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가 너무 안 팔리고 막 너무 안 올라서 힘들긴 팔고 어디로 갈아탔더니 거기는 막상 멈추고. 거기는 잘 안 올라가고 내 건 그 다음부터 올라서 네.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상급지로 이동하시는 게 더 잘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세가 올라갈 때 또 먼저 올라가 주기 때문에 훨씬 안정감 있는 선택지가 되실 수는 있는데 투자의 성과만 기대한다면 네. 이게 약간 또 아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물건지의 상황들을 좀 잘 파악해 보셔야 되겠고 네. 지금부터 뭔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약간의 지혜를 좀 발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일 어려운 게 다주택자 분들인 것 같아요. 네. 팔아줘 또 가려고 하면은 다주택자라면 뭐 2주택 이제 이상이신 분들을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다시 3주택 그 주택세 세율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약간 부담을 안고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욕심을 내서 움직이실 거라면은 모아서 움직이시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이것도 양도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라면 지금 펼쳐져 있는 물건들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물건들이 많다면은 지금은 일단 움직이지 않고 잘 홀드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훨씬 홀드. 네. 네. 가져가시는 그냥 좀 잘 네. 버텨내시는 그 기간을 딱 지나서 보면 나중에 사실은 만들어내는 어떤 수익이 나중에 똘똘한 한 채를 뭉쳐서 갔다거나 이런 거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하셨다. 첫 번째 무주택은 가격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진다. 또 시기적으로 괜찮다. 뭐 신안산선, 7호선, 뭐 동인선, GTX 움직임이 조금 있는 데를 눈여겨보면서 접근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1주택자 갈아타기 너무 힘들다. 하지만 너무 힘들다. 하지만 내 것도 떨어졌지만은
상급지가 아직까지 덜 움직인 네. 그런 데를 포인트를 잘 잡아서 가면은 또 그렇죠.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하지만 섬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죠. 네.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다주택은 홀드해라. 네. 예, 지금은 다주택자가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 세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저도 이제 오늘도 뭐 상담을 하다 보거나 아니면 댓글을 보면은 네. 여기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너무 난감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주택이 몇 개고 몇 개신지 어떤 예, 상황을 모르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대출이 한 10억이 있으신지 네, 빵원이신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제가 다주택자 포지션들 뭐 1주택자 물어본 이유가요. 그 포지션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지고 그게 똑같은 입지라도 개인의 전망들은 결과물로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좀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홀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는 이미 자산이 움직이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가만히 있는 게 홀드하는 게 적극적인 전략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예, 진짜 거래하면서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전 진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부동산을 이렇게 부동산 참여자로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물건 하나 들고 네. 하나만 들고 있어도 물건을 지금 팔고 가만히 있으신 분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네. 내가 풍족함을 느낄 상황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고 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미미의 이제 회복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지만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좀 넉넉합니까? 근데 지금 뭔가를 찾아 헤매셔야 되는 분들은 조급함이 생기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참여자로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미 위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참 심리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요. 심리가 무서울 때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도 거기에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지금 이겨야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을 때가 사람들이 불편해 힘들어하는 그 시기에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를 편안하게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자산을 방어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슈가 터졌다. 우르르 몰려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쟁이 되니까 가격들이 확 오르면서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딱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쵸. 이제 우리가 바닥으로 막 내려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가면은 뭐 표현이 그랬잖아요. 거의 죽는 물건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줍줍? 거의 가면은 부동산에서 막 네. 어떻게든지 매수자분을 꺾어서 하게 하려고 지금 손님 없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가면은 지금 뭐 조금 그 가격엔 안 하시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건들을 약간씩 다시 거두거나 올리니까 이제 조금 사람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마음은 편하지만 맞아요. 마음은 편하지만 그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규모는 수익의 규모는 적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과감한 전략을 못해.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선택하고 나서 시세가 확실하게 이제 턴에서 올라갔구나를 보고 들어가면 이미 그거는 정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거고 자칫해서 뭐 한 1, 2개월 전에 물건을 봤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버리면 선택을 못 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을 조금 잘 그렇죠. 눈여겨 보시고 너무 이 시장의 흐름에서 막 한다고 다급하게 그렇죠.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잘 판단하시고 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시장이 금방 빠르게 좀 회복을 속도는 좀 더디더라도 빠르게 회복 기조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1월 달 들어오면서 확실히 반등을 좀 하는 건가라고 빠르게 반등하나 생각했는데 지금 3월 들어오니까 그 속도가 너무 좀 가파르죠. 빠를까봐 네. 걱정이 좀 되는 네. 수준까지 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래가 이렇게 가파르게 막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급한 마음에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근데 지금은 그래서 조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좀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그러한 좀 상황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무주택자분들만 급하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되겠고 기쁘게 천천히 올라가는 시장을 즐기는 그런 마음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하시는 이 쿨TV 또 늘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좋은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어떤 기쁨을 네. 만끽하시는 그러한
지금 상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데 그 기회를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력을 좀 키워야 되잖아요.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근력을 이번에 실수를 하셨다면 다음에는 더 큰 근력으로 실수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